최근 경찰은 서울 용산의 한 옷가게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9일 용산에 위치한 옷가게 직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였는데요. 당시 상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옷가게로 들어와 옷들을 입어보더니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 옷들을 입어보고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옷이 없었는지 구매하지 않고 가게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이 중년의 여성 손님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해당 가게 직원은 중년의 여성 손님이 입고 나간 옷이 매장의 옷인 줄 착각했던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착각임을 알아차리고 가게 직원은 손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종료되는 듯 보였는데 여기서부터 일이 터졌습니다. 중년의 여성은 화가 잔뜩 난 채로 해당 가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의심한 직원에게 따졌고 옆에 있던 직원이 중재에 나섰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중년의 여성은 중재하던 여직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해 직원은 왼쪽 볼이 잔뜩 부어올랐고 눈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욕감을 주는 정도의 뺨 때리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을 실어 폭행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중년 여성의 정체는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였습니다. 대사는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입니다. 대사는 외교사절단에서 제일 높은 계급으로 각국의 대통령과 총리 등 정상을 외교 업무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파견되죠. 국제연합 등의 국제기관으로도 파견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강대국이나 그 나라와의 중요한 관계를 갖는 국가에 파견됩니다. 즉 한국에서 벨기에 대사의 행동이 곧 벨기에라는 국가의 행동으로 비춰지고 벨기에 대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의 가족은 면책 특권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막중한 책임도 뒤따라옵니다. 벨기에 대사 혹은 그의 가족들이 한국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벨기에라는 국가 전체 이미지에 단순히 먹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벨기에가 수조 아니 수십조에 달하는 외교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강력한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해당 가게의 폭로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기 전 해당 가게에서 혼자 쇼핑을 하는 동안 그녀의 황당한 쇼핑 매너가 공개됐습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은 이 매장에서 흰 바지를 입어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이 아닌 매장 내부에서 검정색 신발을 신은 채로 흰색 바지를 입어봤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쇼핑 매너를 보인 그녀의 모습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알 수 없는 황당한 매너다, 비외교적인 황당한 매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의류 매장의 매니저는 탈의실이 1층에 3군데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님들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니다. 신발을 신고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당연히 비매너인 행동이다 전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 피터 레스쿠이의 부인은 중국인 수이치유 시향인데 수이치유 시향이 의류 매장 직원에게 벨기에 공용어인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중국어로 항의와 욕설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결국 벨기에 대사관은 곧바로 공식 사과문을 영어와 한국어로 남겼습니다. 벨기에 대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는 지난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주한 벨기에 대사는 부인이 입원하던 당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주한 벨기에 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코멘트하거나 인터뷰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 벨기에 대사는 그의 부인이 가능한 빨리 경찰 조사 받을 것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그녀는 지난주부터 뇌졸중으로 인해 입원 치료 중으로 현재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없는 상태다. 우리는 대사 부인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한 벨기에 대사관이 사과문 아래 댓글 중 한국인을 조롱한 한 외국인의 댓글에 대사관이 웃겨요 이모티콘을 누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 게시물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이 중에
한국인들은 울보들이다. 중국인이 너희 한국인 뺨을 때리니까 너희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우는 모습이 즐겁다 라며 한국인을 조롱하는 댓글에 대사관이 웃겨요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현재 이 댓글은 삭제된 상황이지만 캡처본이 이미 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때문에 사실상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면책특권 행사의 주체인 벨기에 정부가 주한 대사 부인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한다면 대사 부인은 한국 법원에서 민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벨기에 정부의 이례적인 포기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시나리오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코스닥 지수가 1000을 돌파했죠.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무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만큼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막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의 셀트리온의 경우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가 52.8%라는 믿기지 않는 점유율을 기록했고 트룩시마와 허주마도 각각 38%, 15.9%씩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제품들은 기존의 비싼 의약품을 복제하여 획기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성능까지 개선시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말이죠.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벨기에를 유럽 진출 교두보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외교 관계를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벨기에 정부의 파격적인 결정, 즉 벨기에 대사 부인을 한국 재판에 세우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벨기에 수교 120주년 행사를 취소하고 맥주 등 벨기에 수입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자 대사 부인의 일탈 행위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BC와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외신들은 벨기에 대사 부인이 체포나 구금을 피할 수 있는 외교적 면책특권 대상이라는 주장이 알려지며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을 조롱하는 벨기에에 대해 불매운동을 진행하자 벨기에산 맥주를 사지 말자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벨기에 정부가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 맥주의 실적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의 1위였던 일본 맥주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최대 마이너스 99%까지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단결력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현재 아베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뜻밖의 한국인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아베 정권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아베 정권에서 당초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국의 여행 불매운동인데 이것이 사실상 아베 정권에서 내세우는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인 지방 창생이라고 하는 지방경제 활성화의 직격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베 총리는 이러한 지방의 위기는 자신의 임기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정권 지지율을 급격하게 약화시킨다는 위기감에 시모노세키시에서 후원회들과 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 한일 간 정부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민간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현재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이 심각해지자 바로 지방 창생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의 경제 활성화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데 왜 이러한 경제 보복을 강행했냐는 것에 관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애초에 국토교통성이나 관광청을 배제한 채 총리 관저와 경제산업성 차원에서 보복 조치 논의를 했다는 것은 이러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 여행 자제운동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거부가 뜻밖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아베 정권을 매우 곤란하게 하자 아베 총리는 강경 발언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는 민간끼리는 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슬쩍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8월 되면 한국 관광객 등으로 렌트카가 동이 났던 일본의 대표적 휴양지 오키나와는 무려 80%의 관광객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여행업계는 9월이 되면 약 90%의 관광객 감소를 예상한다면서 올해가 큰 고비라고 전망하며 일부 오키나와 한국계 여행사는 사무소 폐쇄나 인원 축소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전합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일본의 니온 게이자에 따르면 후쿠오카 2018년 여행객 중 절반 정도가 한국인인데 7월부터 관광객이 급감하여 규슈 운수국은 다급하게 이번 달 하순에 서울 시내의 여행회사 등을 모은 상담회를 열어 규슈 관광객을 다시 모을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후쿠오카는 오사카와 더불어 일본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로 유우인 베푸와 같은 온천마을은 하루에 전세 관광버스가 수십 대씩 오갔으며 지역 유명 맛집은 30-40분씩 줄 서야 입장 가능했지만 현재는 중국인 관광객들만 드문드문 보이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규슈는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 비율은 한국 관광객에 비해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한국인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곳에 속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러한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이 장기화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지방 경기가 약화된다면 지방 민심이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있고 아베 정권의 구심력 저하가 가속화하면서 정권 차원의 위기에 직면할 여지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인이 일본 여행으로 쓴 돈이 81.2% 감소하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9월의 여행객 수가 분수령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이 별로 영향 없다 혹은 괜찮다던 아베 총리 내각이 도쿄올림픽 및 내수경제 걱정에 조만간 입장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몽골의 고위 공무원들이 강남 부동산에 대한 매수 문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강남에서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시는 한 사장님의 인터뷰가 언론 기사에 실렸습니다. 지난달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초로 2,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가별로 그 분포를 따져봤을 때 중국인들의 주택 구매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작년 말 61.2%까지 상승했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추이였기에 올해 중국인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서울은 지나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에 이 중국인들의 서울 주택 구매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연도별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매 건수를 살펴보면 월 평균 기준 2015년 1214건, 그리고 2017년 1541건으로 2년 만에 20%가 증가하더니 2018년 1600건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월 평균 1600건 이상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가 6월 한 달에만 거래량이 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해당 거래가 모두 아파트 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독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 주택 거래 건수만 놓고 보면 410여 건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는 전월 290여 건과 비교해서 40%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강남구, 구로구, 영등포구, 송파구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서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특히 구로구가 두 번째로 매매 건수가 많은 것을 보면 서울 서부권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중국 국적의 근로자들이 순수하게 실거주의 목적으로 매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수요도 있고 분명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수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죠. 부동산 지금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회사를 가도 식당을 가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의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어떠한 정부든지 가장 해결하기가 어렵고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핵심,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불로소득 허용하지 않겠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부동산을 통한 시세 차익, 회수해 가겠다.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에 따라서 이미 1주택을 기보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때 일시적 2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LTV를 허용해주지 않고 있고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추가 주택 구입 시에 취등록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시켰죠.
그리고 보유 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훨씬 더 강화시켰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죠. 공통적인 기조가 주택의 추가 매수를 어렵게 하겠다.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증세를 강화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어놓게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현재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시장의 매물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20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막상 매물을 사러 가보면 정말 적어요. 그마저도 전세, 월세 낀 물건들이 대부분이고 실입주 가능한 매물은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심화된 서울의 공급 부족, 지금 서울과 수도권 미분양 물량 보면 역대 최소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의 수렴에 가고 있어요. 이 전월세를 공급하는 기능을 했었던 다주택자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 물량이 줄어서 지금 전세 가격의 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카드 이러한 것들을 만지작거리는 이유가 바로 전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있습니다. 서울 재건축, 정비 사업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공급은 줄어가고 있고 이 많은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게끔 유도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숫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령 12억에 나온 매물이 팔리면 다음 매물은 12억 5천에 나오고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도 호가가 뛰어가며 팔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연착륙시키려면 시장에 매물을 많이 출회하게끔 유인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부동산도 결국 사고 파는 재화, 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말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 작은 거래량, 일시적인 수요, 그것이 투자 수요인지 실거주 목적의 수요인지는 관계없이 작은 매수 수요만 붙어도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6월에 대략 서울 주택의 거래량은 1만 9천 건,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거래량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30대, 40대 젊은 층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교하면 분명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량은 400여 건에 불과하니 비율로 따지면 2% 간 넘는 수치예요. 작년 기준으로 봐도 국내 주택 매수자 기준 외국인의 비중은 1%에도 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주체이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규모, 작은 수요이지만 이 외국인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점점 많아진다면 그 첫 번째 타겟은 당연히 강남 3구, 용산 이러한 고가 주택들이겠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숫자가 워낙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한두 건만 거래가 되어도 바로 호가가 뛰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에서 2% 수준이더라도 이것이 고가 주택 위주로 거래가 된다면 강남에서 팔린다면 주변 지역 이렇게 잠실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변 지역까지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이 기본적인 세금, 규제 이러한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이렇게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내국인들과 유의미한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장특공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요. 그러나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분명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해외 보유 자산 등을 담보로 해서 현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서 국내로 송금할 여지가 충분하고 현재 외국인들이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 환거래법상 신고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금 규제 등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지만 보다 자금 조달이 자유롭다는 것이죠.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의 비율이 60%가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매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지는
이 호주, 캐나다 등의 다른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중국의 부호들은 지난 10년간 이 자국의 부동산보다 해외 선진 국가들의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 왔습니다. 에셋 파킹이라고 하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나머니가 휩쓸고 가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상승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누가 입는 거죠? 해당 국가의 국민들, 특히 서민들, 경제력이 낮은 젊은 층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가 빠지면 가격 떨어지겠죠. 이 피해 역시 고점에 매수한 해당 국가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차이나머니에 고생한 이력이 있는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들의 주택 매수를 자국 국민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해놨습니다. 안전장치를 해놓은 셈이죠.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아예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골자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홍콩은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외국인들에 한해서 2배 이상 상향하고 3년 이내 매도할 시에 매매가의 20%를 추가 과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이러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땅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해당 지역 땅값이 크게 상승하고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투자 수요 썰물처럼 빠지면서 가격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이렇게 무서워요. 세계적으로 유동성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역대급 저금리가 겹치면서 실물 경기와 실물 자산 간의 가격 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동성, 이 넘치는 돈이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이익을 쫓아서 돈이 되는 곳을 쫓아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한국의 부동산이 진심으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사안들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